전부 합장하시고, 자비하신 부처님, 오늘 불기 1562년 4월 보름 한거일에 인연 있는 모든 부처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고 서원하오니 감응하여 주십시오. 참회진은 함께 하십시다. 참회진은 옴살바무자무지 사다야 사바하옴 살바무자무지 사다야 사바하옴 살바무자무지 사다야 사바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은 안거일이고 또한 불가에서 가지고 있는 자자일입니다. 자자라는 것은 한 달에 보름과 초하루에 모여서 대중들이 서로 함께 지은 모든 잘못된 부분을 참회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약 1000여 년 전에 송나라에 법문정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하루는 답답한 마음을 이끌고 재래시장을 서성거리다가 거기에서 우연찮게 관상을 보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때는 여러 가지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였기 때문에 젊은이로서 상당히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도 들었지만은 자기의 미래가 과연 어떤 미래가 주어질까 하는 궁금함에 관상장이에게 다가가가지고 묻습니다. 저 좀 봐주십시오. 관상장이가 법문정을 향해서 뭘 보고 싶소? 내가 이 나라에 좋은 정치가가, 즉 말하자면 재상이 되어서 좋은 정치를 하고 싶은데 혹시 내가 재상이 될 수 있는가? 내 관상을 한번 봐주십시오. 관상장이가 이 사람을 바라보니까 키는 적고 얼굴은 꾀재재해서 몰골이 별로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당신은 재상은커녕 말단 관직도 가지지 못할 그런 관상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의사가 될 수 있는가를 한번 봐주십시오 라고 묻습니다. 옛날의 의사, 지금은 요새 뭐 의사가 여러 좋은 직종 중에 한 가지로 들어갑니다만 옛날에 중국에서 의사라는 직종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직종이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환자의 몸을 살펴야 되고 또 그 환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약재들을 산에 가가지고 전부 자기가 구해서 그 환자의 병을 나아줘야 되는 그런 직종이었기에 의사를 하려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관상장이가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정치가가 돼서 아니면은 높은 관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베풀겠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 정치가가 못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의사가 될 수 있는가를 한번 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갑자기 정치가에서 의사가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법문정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힘든 전국 시대에 말하자면 전쟁이 난무하고
정치를 잘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힘들어할 때 좋은 정치가가 돼서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진 정치를 베풀어서 조금이라도 편안한 나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싶었는데, 당신 말대로 나는 정치가가 못 된다고 그러니까 의사라도 돼서 마음이 아픈 사람을 건사하지는 못하더라도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내 한번 바쳐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상장이가 다시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관상장이가 법문정을 향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의사는 못 되겠고 훌륭한 관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당신 말이야, 금방 나에게 미관말직도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갑자기 높은 사람이 되겠다니 그건 무슨 말이요? 라고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모든 백성, 대중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 마음이 당신의 관상을 바꿔놓았습니다. 관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색상이에요. 색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습 그대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골상이거든요. 골상이라는 것은 형성되어 있는 우리 뼈대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관상이 나이가 먹으면서 변할 수도 있어요. 색상이 아무리 좋아도 골상만 못하고, 골상이 아무리 좋아도 심상만 못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색상, 눈에 보이는 모습이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골상은 정말 별 볼 없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심상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겠다라는 그 마음이 당신을 이 나라의 재상을 만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아닌 게 아니라 이 법문정은 나중에 좋은 정치가가 돼서 송나라의 아주 유명한 재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진 정치를 베풀었다는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가장 기본 사상이 자비심이거든요. 저는 오늘 부처님의 자비심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주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도반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친구이죠.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을 우리는 동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불교에서는 도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반이라는 개념은 친구라는 개념을 훨씬 뛰어넘어요. 나와 내 부모와도 도반이 될 수가 있고, 나와 내 부인과 남편과도 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도 도반이 될 수가 있고, 또 많은 내 주위에 형성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좋게 받아들이면 모두 도반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특히 이제 좋은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좋은 도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성과 한음, 또 신라시대 때 우리 의상스님과 원효스님의 도반 관계도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은 중국의 관포지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춘추 전국 시대 때,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에 제나라가 있었는데 중국이 아주 시끄러운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힘이 있는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를 핍박하고 좋은 임금의 어진 정치에 의해서 행복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폭정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제 나라에 양공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희공이 삼형제가 있었는데 양공이 장자였기 때문에 아버지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되었어요. 아주 성정이 포각하고 또 개인 사생활이 문란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밑에 아우들이 있었는데 그 밑에 아우가 규, 그 아래에 소백이라는 두 아우가 있었습니다. 형이 엄청난 폭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언제 자기에게 죽음이 내릴지 걱정이 아주 대단히 심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규를 보좌하고 있는 아랫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관중이라는 사람이었고 소백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이 포수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관중과 포수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중마고로서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같이 약속하기를 너하고 나하고는 정치를 통해서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도반으로서 상의를 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서로가 보듬어주면서 앞으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를 베풀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이렇게 해 나가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동생인 소백에게 또 자기 친구인 관중은 규에게 스승이 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점점 어지러워지니까 도저히 그 나라에서 살다가는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서로 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소백을 데리고 보수가는 소백을 데리고 노나라로 피신을 했고 규는 관중이 모시고 그 나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됐어요. 아닌 게 아니라 나중에 폭정을 거듭한 양공이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제거를 당합니다. 말하자면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제 나라는 임금이 없어져 버린 나라가 됐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관중과 보수관은 빨리 내가 모시고 있는 이 공자들을 귀국시켜서 그 나라의 정치적인 권력을 쟁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빨리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노나라는 제 나라에 가까이 있었고 그 나라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제가 먼저 지름길로 가가지고 소백을 제거할 테니까 공자께서는 조금 늦게 오더라도 빨리 서둘러서 귀국을 하십시오. 이러고 관중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규를 위해서 먼저 앞질러 가가지고 소백이 귀국하고 있는 길목에 숨어 있다가 활을 쏴요. 활을 쏘는데 다행히 그 허리띠에 맞춰가지고 쓰러지는 것을 보고 죽는 줄을 알았어요. 소백이 죽은 줄을 알았는데 소백은 관중이 다시 활을 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허리띠에 맞은 화살을 짐짓 이제 몸에 맞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쓰러집니다. 그래가지고 보수가가 얼른 모시고 이제 제 나라로 와가지고 임금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형인 규는 화가 나죠. 내가 앉아야 될 자리를 동생이 앉아가지고 임금이 되니까 그 나라를 부추겨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지만은 제 나라한테 전쟁에 지고 맙니다. 전쟁에 진 사람들은 비참하죠. 나중에 이제 규는 죽임을 당합니다. 관중도 죽이려고 하는 것을 포수가가
그 나라에 간 사신을 통해서 죽이지 못하도록 임금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소환해가지고 이 나라에서 벌을 줘야 되니까 좀 보내달라,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해가지고 오게 됩니다. 아무리 친구지만은 정적이었고 또 자기가 모시고 있는 임금을 죽이려고 한 그런 역적이었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은 임금에게 간청을 합니다. 임금이시여, 저 친구를 살려주십시오. 임금님께서 이 제 나라를 지금 현재 이대로 그대로 그냥 가지고 갈 양이면은 저 사람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 어지러운 세상에 이 나라가 강성하게 돼서 다른 나라 위에 군림하기, 이 중국을 통일하려면은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발 좀 내 친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니까 소백 임금이 된 제 나라의 임금이 그 간청을 받아들여서 살려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중용해가지고 7개의 나라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요. 2700년 전에 그게 이제 제 나라의 황공인데, 관중이 살고 있는 가운데에서 어느 나라도 이 제 나라를 넘보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훌륭한 정치를 했는데 그 정치의 기본이 뭐냐? 모든 백성들은 의식주가 풍요로워야 된다.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야 예의 염치를 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은 3일 굶으면은 담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즉 말하자면은 그때 당시에는 춘추 전국시대 어지러운 나라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굶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었어요. 그 백성들의 생활을 풍족하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든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정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넘보지 못할 만한 그런 강국을 만들어놔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관중이 제일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황공보다도 보수가보다도. 그때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오늘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포인트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하고 보수가는 엄청나게 친했다. 생명을 서로 살려줄 수 있을 정도로 친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하고 보수가는 함께 장사를 했었다. 말하자면 동업을 했죠. 젊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이 있을 때 포수가는 3을 가지고 가고 나는 7을 가지고 갔다. 그러나 포수가는 나에게 왜 똑같이 동업을 하는데 너는 많이 가지고 가고 나는 적게 가지고 가야 되느냐 라고 원망하지 않았다. 왜? 내 집이 가난하고 내가 부양해야 될 식솔들이 많다라는 것을 포수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이익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 이익을 많이 취했을 때 한 번도 나를 원망한 적이 없다. 두 번째로 관중이 집안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배경이 좋아서 관중을 여러 군데다 취직을 시켜줘요. 그런데 관중이 워낙 영리하고 이 사람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취직을 오래 견디지를 못하고 금방 뛰쳐나와. 이 취직시켜준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그러지 않아요? 취직시켜주면 얼마 못 견디고 또 튀어나오고 또 빈둥빈둥 놀고 있으면 또다시 다른 곳에 취직을 시켜줘도 또 금방 나와버려.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거듭해서 내 생활이 공공하다라는 것을 알고 취직을 시켜줬는데, 내가 나올 때마다 그 친구는 야, 왜 좀 진득하게 있지 못하고 금방금방 나오느냐 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왜? 내가 뛰어난 재주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는 맞지 않는 자리였구나. 그래서 나에게 맞는 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항상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 세 번째로는 전쟁에 나가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렇게 싸우는데, 관중은 항상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살아서 돌아와요. 도망가 버려. 그러나 한 번도 비겁한, 너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도망쳐와? 이러면서 자기를 탓하지 않았다. 왜? 자기에게는 노모가 있기 때문에 그 노모를 모셔야 된다라는 그런 아들로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도록 배려했기 때문에 그랬다. 전쟁에 져서 말하자면은 정적인 자기가 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자결도 하고 그랬지만은 자기는 목숨을 부지해가지고 왔을 때, 그리고 보수가가 임금에게 간절하게 청해서 이 나라의 재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부분은 그만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주, 내용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임금에게 간청을 했던 것 아니냐. 부모는 나를 낳아줬지만은 진정으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바로 친구 포수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고사에 보면 관포지교라고 해요. 관중과 포수가의 지극한 친구의 우정과 의리를 내놓은 그런 고사가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도반이 있지만은 그러한 정말로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배려하는 친구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한번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건 우리 스스로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70억 인구 가운데에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나요? 즉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은 이 세계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 그게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게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한나라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님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존재인데, 내가 부처이고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라면은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는가요? 내가 부처고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라면은 내 남편도 그렇고 내 자식도 그렇고 내 아내도 그렇고 내 형제도 그렇고 내 이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즉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좋은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가장 좋은 친구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종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나라 때 도림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자연과 더불어 있었습니다. 워낙 도가 높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가지고 도를 묻습니다. 유명한 시인인 백낙천이 도림 스님께 가서 묻습니다. 스님, 부처님의 즉 불교의 대의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서슴없이 도림 스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자정기이하는 것이 시제불교다. 말하자면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항상 자기의 마음, 뜻 이걸 정지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아니 그건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는 내용이지만은 90살 먹은 노인도 그 말을 잘 지키고 살기가 쉽지가 않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이게 7불통계인데 어디에 가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본적인 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법문정의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심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이 모든 인간의 커다란 복덕의 근원이, 또 금방 도림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심이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잘 실천하고 살지를 못하죠. 저는 신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욕심을 잔뜩 부려라. 그러나 무소유해야 된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라는 것은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필요치 않는 것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필요치 않는 것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갈 때 짐을 싸잖아요. 항상 그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막상 여행지에 가가지고 그걸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내용은 반도 안 됩니다. 그대로 속옷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지고 갔던 것들을 그대로 들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치 않는 소유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걸 모든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자비예요. 모든 불교의 부처님의 자비심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주어져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그러잖아요. 부처님 당시에는 걸식을 했습니다. 일종식을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드시고 나가가지고 칠가식을 했어요. 왜 칠가식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지어주기 위한 거. 물론 수행의 가장 으뜸은 하심이, 남에게 얻어먹는 사람이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심이고 그게 수행의 가장 기본적이고,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전을 지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7집을 돈 이유는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지어주고 또 한 숟갈 덜어주는 의미, 그게 부처님의 자비심이 중생을 배려하는 마음이었거든. 한 집에 가가지고 한 집만 얻어버린다고 그러면 밥 한 그릇만 있으면 다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받는 사람은 배부르겠지만은 주는 사람은 또 하루 굶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모든 행 가운데에서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배려심이. 나는 여러분들이 다 수행자들이에요. 물론 요새 서로 뭐 성격상의 이유로 또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해로해서 사시는 분들을 보면 위대해 보입니다.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해요. 제일 쉽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저도 뭐 이제 뭐 한 70 가까이 살아봤지만은 다음에 태어나도 혼자 살고 싶어요. 같이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생면부지의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평생을 같이 산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부처님처럼 모시기 때문에 같이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와 평생을 함께 산다라는 것은 내가 견디고 참고 기다려주는 가민대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수행자 아니면은 뭐겠어요? 절집에 와가지고 매일 앉아가지고 참선을 하고 백날 절을 하면서 하루에 수천 배를 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함께 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고 견디어내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 마음이 바로 수행자의 마음입니다.
박수 받으려고 한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즉 우리는 그러지 못한 시간을 우리 주위에서 너무 많이 보내고 있어요. 이 사바세계가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라는 것은 인요구 세계예요. 사바세계라는 참아줘야 되는 세계가 바로 사바세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해요. 나 많이 참아. 정말 많이 참았어. 정말 내가 정말 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참다 못 참는 건 참는 게 아닙니다. 참다 참아야 참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배려, 그게 견디어내고 참아내고 기다려주고, 이게 배려예요.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살거든. 저는 오늘 불기 1562년도 부처님 오신 날 이제 얼마 지나지 않고 또 오늘 이제 안거일입니다. 제가 승려 생활 40년 동안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법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법상에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한 사찰에서 한 18년 정도 살았는데 곤혹스러워. 올라가서 오늘은 무슨 거짓말을 해야 되나. 그러나 도둑질을 하는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 야, 너 도둑질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달해주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이라도 좀 충실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한 가지만, 참는 것이 참는 것이다. 참다 못 참는 것은 참는 게 아니다. 이것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